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탈중앙화 금융산업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송시대학교 금융학부 장희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보통 딥바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중화 금융 산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탄생은 2008년 10월 31일 날 어떤 익명의 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이제 암호학을 연구하는 연구 그룹에다가 전체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메일의 내용은 내가 지금 어떤 제3자가 필요 없는 피어 투 피어 간의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인 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서 굉장히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는 바로 돌화폐의 섬 이야기인데요. 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서는 돌을 화폐를 사용을 합니다. 돌을 화폐로 사용을 하는데 이 화폐의 가치는 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직접 돌 화폐를 서로 주고받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큰 돌을 옮기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접 돌을 옮기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돌을 한 대 모아놓습니다. 돌을 어떤 관공서 앞에다가 한 대 다 모아놓고 각 돌의 주인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로 인해서 이제 돌의 주인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돌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함으로써 모든 섬 사람들이 현재 각자 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형태의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의 완전한 전자적인 형태가 바로 비트코인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위에는 비트코인의 거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거래는 결국 해당하는 비트코인의 주인을 바꾸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1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하면 그 비트코인의 기록이라는 거는 해당하는 그 1비트코인의 주인이 저에서 A로 변경되었다라는 기록을 이제 블록체인에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록이 어떤 믿어야 하는 제3자 없이도 굴러가게 만들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의 변경이나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또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가 다양하고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 특별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 관리자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례는 바로 이더리움에서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과거에 이제 중국의 어떤 패킹 대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 사건에 분개를 해서 학교 사이트나 아니면은 다른 공공 학교와 관련된 사이트에 이 해당 사실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이제 학교에서 막는 거죠. 학교의 서버 차원에서 그 게시물을 게시하는 거를 막는 거를 우리가 404 에러라고 하는데 404 에러는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에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사실에 분개를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관리자가 없는 시스템에다가 해당 사실을 업로드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더리움 거래를 한 거죠. 이더리움 0 이더를 주고받는 거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메모처럼 기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영어와 중국어로 정리해서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이 이더 스캔이라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면은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는 블록체인 위에서는 404 에러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블록체인이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인터넷의 보안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보안 시스템은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잘 가려서 인터넷 상에서 전송을 할 거냐, 그걸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더넷, TCP/IP, HTTP, SSL, TLS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보들, 예를 들면 뭐 어떤 계정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가려서 인터넷 상으로 정보를 전송할 거냐에 있었다면 사실 비트코인이 그 패러다임을 약간 바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여기 있는 정보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가치 자체를 전송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했다라는 데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시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바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따로 결제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제 창은 뭐 간편 결제사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피지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중개업자들이 실제로는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중개업자들은 인터넷망 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결제망 위에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결제망 창이 뜨면서 소비자가 결제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벤사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벤사는 카드사에게 이 해당하는 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카드 거래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카드사는 소비자의 정보를 보는 거죠. 이 소비자가 뭐 연체를 하지 않았는지, 대금을 뭐 미납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승인 결과를 벤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벤사는 이걸 다시 피지사랑 간편결제사 그리고 소비자와 가맹점에까지 다 알려주게 되고요.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가맹점에서는 이제 상품 배송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느끼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 자체를 제가 말하는 가치는 약간 돈 같은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는 것, 화폐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전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제망을 따로 키는 거고, 그 결제망 위에서 여러 명의 중개사들이 이 과정에 관여를 해서 그 인터넷 쇼핑이라는 전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는 엄청 중개자가 잘 만들어져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계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단계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중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굉장히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바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암호화폐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암호화폐 거래는 인터넷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관리자가 있는 장부만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이 아닌 다른 결제망을 켰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인터넷 위에서 가치를 전송할 수 있게 됐고, 그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간에 관리자가 없는 안전한 블록체인만 있다면 우리는 인터넷 위에서 가치를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가치 전송이라는 게 바로 거래 전송이 되겠죠. 블록체인에 거래 전송을 기록할 수만 있다면 그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라는 거를 가맹점에서 확인만 하면 바로 상품을 배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터넷 결제 그 서비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이 가장 쓰일 만한 좋은 사례들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금융 관련 기술들이 잘 개발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중개사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굉장히 적은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 없이 다양한 거래를 중개사를 끼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더 쓸모가 있으려면 지금까지 그런 중개사가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은 환경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하나는 우주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이제 우주 산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주 산업이 이제 번창을 해서 사람들이 점점 우주로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주에서 거래를 할 일이 생기겠죠. 거기서도 뭐 사고팔고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그 결제망을 구축하고 그 결제망에 있는 중개사는 누가 될 거냐? 그걸 사용하는 화폐 단위는 달러를 쓸 거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망을 설치를 하고 인터넷에서 바로 가치 전송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좋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산업에서 얘가 잘 활용될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은 실질적으로 중개사가 없는 상황에서 결제망을 깔기에 굉장히 유효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잘 활용을 하면 암호화폐를 사용한 큰 결제망을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사실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것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이란 금전의 유통을 사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거나 구해서 쓰는 것을 의미를 하고 어떤 자본의 투자, 금융자산의 생성 및 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금융자산과 금융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금융자산은 계약상 청구로부터 파생되는 비물리적인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대출, 파생상품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고 이러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은행업, 대출 차입업, 증권업, 보험업,信託업, 자산운용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자산을 사고 파는 시장을 우리는 금융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의심 없이 금융기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앞에 말한 뭐 은행업, 증권업 같은 그런 업을 하는 기관들의 말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해당을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금융기관들이 가지는 권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첫 번째로 고객의 자금이나 자산을 대신해서 보관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커스터디라고 부르는데 고객의 자금을 대신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 고객의 자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산을 동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자산을 은행에 맡겨놨는데 제가 뭐 탈세에 연루됐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자산을 동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래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를 검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거래 실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KYC라든지 AML, CFT 같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규정들을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의 실제 신원이나 전체 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고객은 이 금융기관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어떤 상업은행이니까, 상업증권사니까 우리는 믿고 의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일반 고객들이 접근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거는 이 전체적 가정에 의심을 품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는데, 과연 이 금융기관이라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금융기관을 믿을 수 있는가에서 이 의문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는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이미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사례가 하나 될 수 있죠. 우리가 굳게 믿었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증권사들이나 은행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그 회사들을 망하게 하면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질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회사들은 망하지 않았죠. 이런 데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티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파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금융, CFI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트레디셔널 파이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트레디파이랑 디파이를 구별하는 그 기준은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거나 탈중앙화돼 있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는 않고 크게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탈중앙화된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의 금융 자산을 비수탁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산을 내가 직접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첫 번째 기준이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금융에 해당을 하는 거고, 비수탁하는 형태로 내가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탈중앙화 금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각자 보유를 하고 내 암호화폐 지갑에 내 암호화폐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제 비스탁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거래 실행이 개인에 의해 검열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 내가 블록체인 상에서 세틀먼트가 일어나지만 그 중간에 이제 중앙화된 어떤 중개사가 낀다면 그 거래 실행은 검열이 가능한 거고 얘네들은 비수탁 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앙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게 아니게 되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블록체인의 프로토콜 실행이 개인 혹은 소수에 의해서 검열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토콜을 뭐 DPoS 같이 뭐 선택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중앙화된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이 완전히 탈중앙화됐다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CFI랑 DeFi가 완전히 이분법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좋은 예시이기도 한데요. 비들이라고 해서 미국의 블랙록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어떤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실제로 이더리움에 기록이 돼요. 이더리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탈중앙화되어 있고, 실제로 암호화폐 지갑으로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탁 관리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거래는 다른 시큐리타이즈라는 회사가 와서 중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들 자체의 거래도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중개자에 의해서 그 거래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검열이 가능한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통적인 금융과 탈중앙화된 금융의 중간에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랑 시파이는 서로 적대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서로 성격이 다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간에 여러 상품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파이는 결국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로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개자들 없이도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디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암호화기나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술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비트코인이 내 돈을 직접 비수탁 관리하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유롭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 대부분의 이제 금융 계약들이 다 어떤 코드 형태로 작성하기에 용이하고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에서 다시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금융이라는 산업에 먼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블록체인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믿어야 하는 제3자가 없다라는 데서 아주 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해야 되는 사람 없이도 신뢰를 구성한다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매우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떤 트러스티드 시스템, 신뢰 시스템을 구성하는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타겟이 되었던 거예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들이 중앙화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와 관련된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제로엑스 프로젝트의 윌 워런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 태어나서 많은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는 거는 순전히 운 때문이다. 순전히 지리학적인 운 때문에 내가 잘 개발된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누려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금융 서비스라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더 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접근이 이제 동일하지 않다, 접근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제 세계은행에 따르면 약 2 빌리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열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제 망하게 되면 저도 같이 망하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단점들이 한 번에 드러났던 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탈중앙화 금융을 도입을 하고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장점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먼저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면서 사용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3자 없이도 내가 한 거래들의 유효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제3자 없이 중앙화된 대상 없이 내가 거래를 피어투피어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등장을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금융 계약들을 다 프로그램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 탈중앙화된 시스템 위에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어, 블록체인 위에 탈중앙화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블록체인이 가지는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검열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제3자 없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간의 금융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블록체인이 누구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많은 금융 계약들을 프로그래머블 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애들과 같이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디파이는 사실 이 모든 특징을 만족을 시키진 않아요. 실제로 금융 서비스를 내가 블록체인 위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사실 개인 서버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탈중앙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항상 이분법적으로 탈중앙화냐 중앙화냐가 정답은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영역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탈중앙화 된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지. 실제 현재 시장은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형태를 띠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 가지 거래들이 기록이 되고 뭐 필요하다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뭐 크로스체인 기술이라고도 부르고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의 가격들,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올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자기 블록체인에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 코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져 있는 펀저블한 토큰과 논 펀저블한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위에서의 서비스들은 기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는 다르게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존재를 하고, 다만 아직까지 디파이 시장은 규제가 불가능한 시장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규제를 원하지 않는 시장이기도 하죠, 일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조작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작 현상들을 지금은 그냥 통틀어서 MEV라고 많이 부르고, 그런 MEV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MEV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는데, 어쨌든 단점이 주를 이루는 MEV의 경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이 시장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큰 아키텍처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디파이 시장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디파이 시장과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외부 데이터베이스랑 서로 공유를 하는, 서로, CEX,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업비트나 아니면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의 가격 정보를 받아오는 오라클 같은 것도로 두 시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탈중앙화 금융 시장이 최근 2020년 정도에 한번 엄청 크게 부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흥을 하게 해줬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의 장점을 강조를 하면서 탈중앙화 금융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등장을 한 건 사실 2017년쯤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 시장이 성장을 하지 못하다가 2020년도에 들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크게 성장을 하게 됐던 큰 빌딩 블록 세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디파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도 모두 알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고, USDT나 USDC처럼 중앙화된 센트럴라이즈드 IOU 모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메이커 다오도 있고, 시늉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베이시스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베이시스 같은 형태의 암호화폐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시늉리지 쉐어 형태는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로 중앙은행을 디자인해보자라는 건데,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하듯이 뭐 시장에 해당하는 암호화폐가 너무 많으면 그걸 채권을 발행해서 물량을 흡수를 하고, 만약에 물량이 너무 적어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새로운 발행을 해가지고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맞추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 실제로는 작동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샌드랄라이즈 IOU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100만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100 가치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근본이제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 회사가 그 발행한 양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 가치의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카운터파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SDT나 USDC 같은 센트럴라이즈 IOU 모델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이와 더불어서 다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빌딩 블록은 거래소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소라고 함은 외부에 있었어요. 블록체인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 같이 존재를 했었는데, 덱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은 덱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유니스왑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소로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는 원하는 암호화폐들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이 되어 있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누구나 거래소에서 교환을 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암호화폐를 여기선 상장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유동성 풀이라는 걸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열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메커니즘은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해당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덱스라는 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은 아니고 사실 2017년부터 우리한테 어떤 블록체인 업계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굴러가는 거래소가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시스 앨런 루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그 아이디어를 그 노시스의 대표였던 마틴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 뷰테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탈리 뷰테린은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칼 플로이시라는 같은 이더리움 재단의 한 사람의 친구인 이 헤이든 아담스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이든 아담스는 원래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이 유니스왑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동성 풀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유동성 풀이라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잠겨져 있는 암호화폐로 이루어진 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동성 풀에다가 암호화폐를 공급을 해서 사용자들이 그 유동성 풀에 와가지고 교환을 해나갈 수 있고요. 대부분의 덱스들은 이런 유동성 풀을 사용해서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이런 유동성 풀을 쓰느냐? 전통적인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오더북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더북 형태를 보면 비드와 에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가격을 비딩을 합니다.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에 팔겠다라고 에스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려면 이 비딩의 가장 높은 거래랑 에스크의 가장 낮은 가격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이 일치를 하면서 매수자랑 매도자 간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래가 성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켓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가격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이어들한테는 조금 싸게 팔아주고 셀러들한테는 조금 비싸게 팔아주는 식으로 시장을 계속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오더북 형태의 디자인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컨스탄트 프로덕트 마켓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동성 풀 안에 들어와 있는 토큰 X의 개수와 토큰 Y의 개수의 곱이 항상 상수항으로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가 이 유동성 풀에다가 X를 일정량만큼 넣고 Y를 꺼내간다라고 했을 때 그 꺼내갈 수 있는 Y의 양은 그 변화된 양의 곱이 그대로 상수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만 꺼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얼마 돈을 유동성 풀에 집어넣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암호화폐의 양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이즈에 따라서 이 가격이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XY는 어떤 상수항, XY는 K라는 이 그래프를 함수를 X축, Y축상에 그려보면 약간 아래쪽으로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되고 그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효과라는 슬리피지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가격보다 조금 싼 가격, 그러니까 나는 뭐 100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슬리피지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동성 풀에서 내가 유동성을 계속 교환해 나가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유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LP 토큰이라는 걸 줘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할 요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를 또 유행을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플래시론이라는 건데요. 플래시론은 대출인데요. 엄청 빠르게 일어나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고 갚는 것이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비용이 들지 않는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플래시론은 이론적으로는 사실 영원이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거를 이제 받는 수수료는 아베 같은 경우에 약 0.09, 아베라는 프로젝트가 이 플래시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0.09%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출이라고 함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 리스크라고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기 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동성을 그 사람한테 줘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성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는 그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요. 이 플래시론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와 돈을 갚는 행위를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는 둘 다 성공하거나 둘 다 실패하는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없는, 그래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오퍼레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은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다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 오퍼레이션의 세트는 아토믹한 웨이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실행되거나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거나를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앨리스가 밥한테 $500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실제로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앨리스의 계좌에서 $500를 차감을 하고 밥의 계좌에 $500를 플러스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둘 다 일어나거나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만 이 계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아예 빌리는 행위와 돈을 갚는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두 개 다 일어나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거나 둘 다 일어나지 않아서 대출이 애초에 일어난 적이 없거나 이 두 가지 상태로만 끝나게 되는 게 바로 플래시론입니다.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 상에 두 개의 덱스가 있습니다. 유니스왑이랑 커브라는 덱스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가격이 지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커브에 가면 내가 1USDC를 1다이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니스왑에서는 1USDC를 0.99 다이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니스왑의 USDC가 더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나는 플래시론을 통해서 아베로부터 아까 아베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10만 다이를 빌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유니스왑에서 상대적으로 다이가 싸다라는 의미니까 이 10만 다이를 가지고 유니스왑에 가서 USDC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USDC와 다이의 비율이 0.99 대 1이기 때문에 10만 1010 USDC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걸 다시 커브에 가서 다이로 바꾸는 거예요. 1대1로 교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10만 1010 다이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내가 빌렸던 10만 다이를 갚는 거예요. 아베한테 갚고 수수료 0.09% 내면 10만 90을 내야 되고, 그럼 나는 남은 10만 1010 빼기 10만 90인 920 다이를 수익으로 남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익 거래가 가능한 거죠. 얘네 둘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담아서 블록체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잘 실리면 나는 차익 거래를 얻는 거고, 만약에 실리는데 실패하면 이 차익 거래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래시로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수수료가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가격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덱스의 그래프 때문에 가격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격 변동 때문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덜 받거나 했을 때 플래시론을 내지 못한다거나 해서 마지막 오퍼레이션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찾은 이 차익 거래를 다른 사람들도 관찰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거래를 먼저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프론트러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MEV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파이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또 발전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다양한 성격의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파이가 가지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디파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층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층을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뭐 블록체인도 필요하고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디자인된 서비스 층도 필요하고 또 외부와의 정보도 교환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각 계층에서의 위험이 다 존재를 해요.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게 P2P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뭐 이클립스 어택이나 디도스 어택 같은 게 가능하고 블록체인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들이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버그가 있을 수가 있고, 디파이 프로토콜에 관련된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블록체인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브릿지 어택이나 아니면은 거버넌스 토큰과 관련된 어택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의 디파이 어택들에 의해서 훔쳐진 돈이 2021년만 해도 약 1빌리언 달러를 넘는다고 해요. 지금 이제 그 규모가 아마 더 커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파이에는 다양한 위험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가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갖가지 방법들이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막는 방법과 이거를 경제학적인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막는 방법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크 프리 프로핏을 이제 기술적인 구조를 좀 변경을 함으로써 달성을 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분석을 해서 이런 MEV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금융 시스템은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더 나은 시스템 그리고 더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이 탈중앙 금융시장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활용되기보다는 점점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공존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